너 그런 기분 아니? 뭔가를 이야기하려는 찰나에 방해를 받아 중단되어 버린 얹힌 것 같은 느낌 말이야. 그래서 다른 것마저 모두 중단되어 버린 그런 느낌. 그것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야. 버지니아 울프의 세월 14부 시작합니다. 현재 한여름의 저녁나절이었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하늘은 아직 푸르렀으나 약간의 금빛을 띠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겹의 얇은 천이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다. 금빛이 섞인 푸른 하늘에 여기저기에 구름의 섬이 매달려 있었다. 들판에는 나무들이 금빛으로 물든 수많은 나뭇잎들로 위엄있게 성장을 하고 서 있었다. 진주빛이 나는 양떼들과 얼룩덜룩한 소들은 드러누워 있거나 속이 반쯤 들여다 보일 정도로 푸르른 초지를 돌아다니며 풀을 뜯고 있었다. 사방이 빛으로 덮여 있었다. 길에서는 먼지 사이로 불그스레한 금빛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높은 지대에 있는 조그만 붉은 벽돌집도 저녁빛에 물들어갔다. 오두막의 정원에 있는 면으로 된 보랏빛, 분홍빛 드레스 같은 꽃들도 노을빛에 물이 들었다. 천천히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헛간의 문 앞에 서 있거나 포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도 불그스레한 빛을 띠고 있었다. 엘리너는 그녀의 아파트를 나와 문을 닫았다. 런던시 위로 지는 해의 미광에 의해 그녀의 얼굴은 빛이 났다. 그녀는 잠시 석양빛에 눈부셔하며 아래쪽에 펼쳐진 집들의 지붕과 첨탑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방에서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조카와 단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그녀의 남동생인 모리스의 아들 노스는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돌아와 있었다. 그러나 그와 단둘이 만날 기회는 거의 없었다. 미리암 페리시, 렐프 피커스길, 안토니 웨드, 진려인 패기, 그리고 그날 모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말이 많은 남자인 그들이 줄여서 브라운이라고 부르는 그녀의 친구 니콜라스 폼잘로프스키 등의 많은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그녀의 집에 들렀다. 엘리너는 과거에도 노스와 단둘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통로에 내리비치는 햇빛 속에 그들은 함께 서 있었다. 안에서는 아직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듯 말소리가 들려왔다. 엘리너는 그녀의 손을 조카의 어깨에 올려놓았다. 너를 만나서 정말 기쁘다. 그런데 너는 별로 변한 것이 없구나. 엘리너가 노스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녀는 햇볕에 탄 귓전이 약간 회색을 띨 정도로 그을린 노스의 남자다운 모습에서 아직도 팔짝팔짝 뛰어다니던 갈색 눈에 그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너를 다시 아프리카로 돌려보내지 않을 거야. 둘이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그녀가 말을 이었다. 고모님도 별로 변하지 않으셨어요. 노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매우 활기차 보였다. 그녀는 인도에 갔었다. 그녀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다. 그녀의 하얀 머리와 갈색 뺨은 그녀를 그녀의 나이로 보기 어렵게 했다. 그러나 아마도 7수는 넘겼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들은 팔짱을 끼고 계단을 걸어 내려갔다. 내려가야 할 돌 계단들이 모두 6층에 이르렀지만 그녀는 조카를 전송하기 위해 부득부득 내려올 것을 고집했다. 노스, 조심해야 해.
런던에서 운전하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지 않아. 복도에 이르렀을 때 층계참에서 멈추어 서며 그녀가 말했다. 바깥에는 노스의 조그만 스포츠카가 세워져 있었다. 그는 복도에 드리워져 있는 이름들이 새겨진 간판을 쳐다보았다.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고 하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일은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그에게 얼마간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었다. 자, 엘리너 고모님, 안녕히 계세요. 그가 돌아보면서 말했다. 이따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가 차에 올랐다. 하지만 노스. 그녀가 뭔가 그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을 갑자기 기억해낸 것처럼 소리쳤다. 그러나 그는 이미 차에 시동을 걸었었기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가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바람에 머리를 아부끼며 층계 꼭대기에 서 있었다. 차가 부웅 소리를 내며 떠나갔다. 그가 모퉁이를 돌아갈 때 그녀는 다시 한번 손을 흔들어 보였다. 노스는 엘리너의 모습이 옛날이나 거의 같다고 생각했다. 다만 약간 변덕스러워졌다고나 할까.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그녀는 그에게 그녀의 새로 만든 샤워장을 보여주겠다고 부득부득 우겼었다. 이 손잡이를 눌러봐.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보라고. 갑자기 물줄기가 쏴 쏟아져 내렸다. 그는 큰 소리로 웃었다. 그들은 욕조의 가장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다. 노스의 뒤에서 차들이 끊임없이 경적을 울리며 쫓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경적을 울리고 또 울렸다. 왜 저러는 거지? 그는 자문했다. 갑자기 그는 그들이 자기에게 경적을 울려대고 있음을 깨달았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그는 통행로를 막고 서 있었던 것이다. 껄끄럽게 덜컹거리며 차는 다시 출발했다. 그는 아직 런던에서의 운전기술을 익히지 못했다. 런던 시의 소음이 노스에게는 귀를 먹게 할 정도로 시끄럽게 들렸다. 또한 자동차의 속도는 거의 공포스러울 정도였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다녀온 후라서 한편으로는 런던의 생활 모습이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했다. 상점들의 진열장을 지나치면서 그는 가게들도 아주 멋있다고 생각했다. 인도의 가장자리에는 과일과 꽃을 파는 손수레들이 늘어서 있었다. 가는 곳마다 물건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다시 빨간 신호등이 켜지자 그는 차를 멈추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옥스포드가의 어딘가에 와 있었다. 런던의 발랄함과 화려한 색깔들과 그 다양성은 아프리카에서 지내다 온 그에게는 황홀한 것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에게 익숙한 것은 가공하지 않은 채 벗겨놓은 가죽과 깎아놓은 양털뿐이었다. 그러나 이곳 런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만들어 놓은 가공품들이었다. 은으로 된 병 모양으로 장식된 노란색의 옷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신호등이 푸른색으로 바뀌었다. 그는 다시 덜컹거렸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런던으로 돌아온 지는 불과 열흘밖에 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잡다한 일로 혼란스러웠다. 그에게는 자신이 쉴 새 없이 말을 하고 사람들과 악수를 하며 어떻게 지내시느냐는 따위에 안부를 묻는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이 그에게 세도해 왔다. 아버지가 있었고 누이가 있었고 안락 의자에 앉은 노인네들은 그에게 자기들을 기억하느냐고 묻곤 했다. 그가 떠날 때 육아실에 있던 아이들은 이제 대학교에 다니는 성인이 되었고
머리를 양갈래로 묶었던 계집 아이들은 귀여운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에게는 아직도 이런 사실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말도 너무 빨리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말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할 게 분명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창문 안으로 몸을 움츠리며 말하곤 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 엘리너 고모집에서는 홍차에 레몬즙을 짜서 넣고 있던 외국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있었다. 저 사람이 누구지? 그는 궁금했다. 고모의 치과의사야. 그의 누나인 패기가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며 말했다. 그들은 모두 문장을 끊어서 말했고 표현들은 미리 짜여 있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말한 것은 소파에 조용히 앉아있는 남자였고 그가 의미했던 사람은 홍차에 레몬즙을 짜놓고 있는 다른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를 브라운이라고 불러.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가 외국인이라면 어째서 브라운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어쨌든 그의 흥미를 끄는 말을 했던 이 브라운이라는 남자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모두 당신이 했던 것처럼 나도 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했던 피커스길이라 불리는 작달막한 남자라든가 고독한 야만성을 낭만화시키고 있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른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 알 수가 있겠소. 그가 말했었다. 그들은 독재자들, 즉 나폴레옹과 같은 영웅들의 심리에 대해 토론했었다. 그러나 이때 파란 신호등이 들어왔다. 가자고. 그는 다시 출발했다. 그리고 그때 귀걸이를 단 한 부인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해 떠버려댔었는지 그는 왼쪽에 있는 거리 이름이 적혀있는 안내판을 쳐다보았다. 그는 사라와 식사를 함께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거기까지 가는 길을 확실히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전화로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을 뿐이었다. 와서 나와 함께 식사나 해. 밀튼거리 52번지. 문에 내 이름이 붙어 있어. 그 집은 감옥탑 부근에 있었다. 그런데 이 브라운이라는 남자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단번에 분간해내기는 어렵단 말이야. 그는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달변을 갖고 있었고 그 달변에 걸맞게 손가락을 펴 보이며 말을 했다. 엘리너는 한 손에 컵을 들고 사람들에게 그녀의 샤워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꼭 해야 할 말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대화 자체는 추상적인 주제에 관한 진지한 대화들은 그의 흥미를 끌었다. 고독이란 좋은 것인가? 사회란 나쁜 것인가? 그런 주제들은 재미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 이것저것 이야기하기를 원했다. 덩치가 큰 한 남자가 완전한 고립이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독한 고문이라고 말했을 때 여인 얼굴에 머리카락이 바스러져 가는 듯한 한 나이 많은 여자가 손을 가슴에 얹으며 외쳤다. 그런 건 없어져야만 해요. 그녀는 감옥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였다. 도대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지? 모퉁이에 있는 문패를 살펴보면서 그가 자문했다. 누군가가 뾰족한 선이 있는 벽 위에 하얀 동그라미를 그려놓았다. 그는 길게 펼쳐진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문과 문들이, 창문과 창문들이 똑같은 모양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런던의 먼지 속으로 해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붉고 노란 저녁빛이 그 집 위로 타올랐다. 모든 것이 부드러운 금빛으로 물들여져 있었다. 과일과 꽃들을 가득 실은 손수레들이
인도의 가장자리에 몰려 있었다. 태양빛이 과일들에 반사되었고 꽃들을 희미하게 밝혀주었다. 거기에는 장미꽃도 있었고 라일락도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추어서 셀리에게 줄 한 모금의 꽃을 살까 싶었지만 뒷차들이 경적을 울려대고 있었다. 그는 계속 달렸다. 한 모금의 꽃을 들고 간다면 오랜만에 서먹서먹한 만남과 그럴 때 을에 얘기되는 상투적인 말, 당신을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살이 좀 찐 것 같군요 따위들을 나누는 어색함을 한결 부드럽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단지 전화로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을 뿐이고 이 몇 년 동안 사람들은 변해 있었다. 그 거리가 맞는지 아닌지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길 모퉁이를 천천히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차를 멈추었다가는 다시 나아가곤 했다. 과거에는 좋은 시절도 있었으나 지금은 하숙집들로 변한 낡은 집들이 있는 음침한 거리 밀튼이었다. 짝수 번지는 저쪽이고 홀수 번지는 이쪽이구나. 그가 말했다. 그 거리는 집마차들로 가로막혀 있었다. 그는 경적을 울렸다. 그는 차를 세웠다. 그가 다시 경적을 울렸다. 한 남자가 말의 머리 쪽으로 갔다. 그것은 석탄을 나르는 마차였다. 말이 천천히 걸어갔다. 52번지는 바로 그쪽 줄에 있었다. 그는 문 앞으로 운전해 갔다. 그리고 차를 세웠다. 목소리가 거리를 가로질러 들려왔다. 발성 연습을 하고 있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정말 지저분한 곳이군. 잠시 차 안에 앉아있는 동안 그가 말했다. 이때 한 여자가 항아리를 팔밑에 끼고 거리를 가로질러 갔다. 불결해. 형편없는 곳이야. 그가 덧붙였다. 그는 엔진을 끄고 차에서 내려 현관문에 붙어있는 문패를 살펴보았다. 이름들이 층층이 붙어 있었다. 어떤 이름들은 방문 카드에 적혀 있었고 어떤 것은 구리판에 새겨져 있었다. 포스터, 아브라함슨, 로버트 등의 이름이 있었고 S. 파기터라는 이름은 맨 꼭대기에 있었는데 그것은 알루미늄판에 새겨져 있었다. 그는 여러 개의 벨 가운데서 하나를 눌렀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발성 연습을 하고 있는 여자는 천천히 음을 높여가면서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분위기가 나다가 안 나다가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전에 그는 시를 쓰곤 했었다. 지금 그가 문간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그 분위기가 다시 살아났다. 그가 벨을 두세 번 날카롭게 눌렀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래서 그가 문을 밀자 문은 열렸다. 홀에서는 야채 요리를 하는 듯한 묘한 냄새가 났고 기름때에 절은 갈색 종이가 그곳을 어두워 보이게 했다. 그는 한때는 신사의 거처였던 그 집의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층계의 난간에는 조각이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문양들은 노란색의 싸구려 페인트칠로 덮여버렸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 맨 위층의 복도에 멈추어 섰다. 어느 문을 놓고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언제나 낯선 집들의 문 밖에 지금처럼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었다. 그럴 때 그는 자신이 아무도 아니고 특별히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곤 했었다. 길 건너편으로부터 발성 연습을 하는 여자가 마치 악보가 계단인 것처럼 점점 음계를 높여가며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다가 그녀는 그것이 단지 소리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게으르고 늘적지근하게 목소리를 내던지며 노래를 멈추었다. 그때 그는 누군가가 문 안에서 웃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야. 그가 말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누군가가 그녀와 함께 있었다. 그는 괴로웠다. 그는 그녀와 단둘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랐었다. 그 목소리가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문을 두드렸을 때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네, 그래요. 사라가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화기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말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그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올렸다. 그러나 그가 내는 소리 때문에 들으려던 얘기를 놓치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는 손을 그대로 쳐들고 있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녀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그는 벽난로 위에 걸려있는 그의 조부모의 그림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그 방에 꽃이 한 송이도 없음을 그는 주목했다. 꽃을 몇 송이 가져왔더라면 좋았을걸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야기의 내용을 깨워 맞추려고 애쓰며 그는 그녀가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래요. 이제 들리는군요. 그래요. 당신 말대로예요.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누구냐고요? 노스예요.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내 조카. 그게 나야. 노스는 생각했다.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내 조카라는 게 나의 지위야. 그를 만난 적이 있다고요? 그녀가 말하고 있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그들이 그에 관해 토론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가 안녕하고 말하고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가 오늘 저녁에 너를 만났다는군. 그에게로 다가와 그의 손을 잡으며 그녀가 말했다. 너를 좋아한대. 그녀가 미소를 지으면서 덧붙였다. 누군데요? 그가 어색함을 느끼며 물었다. 그는 그녀에게 줄 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네가 엘리너 언니 집에서 만났던 사람이야. 그녀가 말했다. 외국인이죠? 그가 물었다. 그래, 브라운이라는. 그녀가 의자를 그에게로 밀어주며 말했다. 그는 그녀가 그를 위해 밀어준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발을 꼬고 앉았다. 그는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기억 속에서 그녀가 차례로 되살아났다. 그러나 몇 가지는 알 수 없는 채로 남아있었다. 전혀 변하지 않으셨군요. 그가 말했다. 그가 말한 것은 그녀의 얼굴이었다. 아름다운 얼굴은 곧 시들지만 평범한 얼굴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녀는 젊지도 늙지도 않았으나 약간 살이 찐 편이었다. 구석에 놓여있는 항아리에 판파 풀이 담겨있는 그 방은 깨끗하지 않았다. 하숙집의 방은 급히 치워지기 때문일 거라고 그는 짐작했다. 너는 그녀가 그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녀는 마치 그에게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면모를 깨어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았다. 아마도 그 하나는 전화상의 그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그 일터였다. 아니면 또 다른 그가 있는가. 이렇게 서로를 반쯤 아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반쯤 알려진 사람들이 마치 파리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란 얼마나 불편한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몇 해의 세월이 흘러가버린 지금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탁자는 어지러져 있었다. 모자를 손에 들고 그는 머뭇거렸다. 모자를 엉거주춤하게 들고 거기 앉아있는 그를 보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실크햇을 들고 있는 그 그림 속의 젊은 프랑스인이 누구지? 그녀가 물었다. 어느 그림이요? 그가 반문했다. 손에 모자를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젊은이 말이야. 그녀가 말했다. 그는 모자를 어색하게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책 한 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미안해요. 그가 말했다. 그녀가 그를 그림 속에 쩔쩔매는 남자에 비유했을 때 어쩌면 그녀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가 촌스럽다는 것을 시사했는지도 몰랐다.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그 방이 아니죠? 그가 물었다. 그는 그 의자, 금박에 집게발이 달린 의자를 알아보았다. 전에 봤던 피아노도 거기 있었다. 아니야. 네가 작별 인사를 하러 왔던 건 강 건너편에 있는 방이야. 그녀가 말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전선으로 떠나가기 전날 저녁 그는 그녀를 방문했었다. 지금은 없어진 할아버지의 흉상에 그는 그의 모자를 걸었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를 놀려댔었다. 적군 잡는 왕립연대의 중위는 차에 설탕을 몇 개나 넣지? 그녀가 빈정거렸었다. 홍차가 들어있는 잔에 몇 개의 각설탕을 떨어뜨리는 그녀의 모습을 그는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다퉜었다. 그리고 그는 떠났다. 공습이 있던 날 밤이었다고 그는 기억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캄캄했고 천천히 하늘을 쓸고 지나가는 탐조등 불빛이 마치 어떤 푹신한 감촉을 음미하는 것처럼 하늘 이곳저곳에서 멈추곤 했으며 탄 안에 조그만 조각들이 떨어져 내렸고 푸른 장막이 드리워진 텅 빈 거리를 따라 사람들이 급히 지나가곤 했었다고 그는 기억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켄싱튼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었고 그날 이후 그는 두 번 다시 어머니를 볼 수 없었다. 성악가의 목소리가 그를 방해했다. 길 건너편에서 힘없이 음계를 오르락내리락하며 그녀가 발성 연습을 하고 있었다. 저 여자는 매일 밤 저렇게 노래를 부르나요? 그가 물었다.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공기 속으로 울려 퍼지는 그 가락은 느리고 감각적이었다. 그녀는 한없이 한가로워 보였다. 매 음계를 올라갈 때마다 그녀는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저녁 식사를 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둘러보았다. 싸구려 하숙집의 식탁보 위에는 이미 노랗게 변하여 검은 점들이 박혀있는 과일 한 접시만이 놓여있을 뿐이었다. 어째서 항상 빈민가만 찾으시는지. 그가 막 입을 열었을 때 아래 거리에서 아이들이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 방문이 열렸다. 나이프와 포크 뭉치를 가지고 한 소녀가 들어왔다. 이 집 하녀로군. 로스는 짐작했다. 그녀의 손은 빨갰다. 그리고 경쾌한 흰 모자를 쓰고 있었다. 하숙집 주인이 파티를 열 때 하녀들이 쓰곤 하는 그런 종류의 모자였다. 그들은 그녀가 있는 데서 대화를 나눠야만 했다. 엘리노 고모를 만났어요. 거기서 고모의 친구분이라는 브라운 씨를 만났죠. 그가 말했다. 소녀가 한 뭉치의 나이프와 포크를 식탁에 늘어놓으면서 쇳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 엘리너 언니는... 그녀는 소녀가 굼뜬 동작으로 식탁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소녀는 식탁을 차려놓고 약간 힘들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막 인도에서 돌아왔죠. 그가 말했다. 그도 소녀가 식탁을 차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제 소녀는 하숙집의 싸구려 그릇들 가운데 포도주 한 병을 세워놓았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라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가장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나 접대하면서 그가 덧붙였다. 그는 아프리카에 가보기를 원했던 타는 듯한 푸른 눈을 가진 작은 남자를 떠올렸다. 그리고 감옥을 방문한 적이 있으리라 여겨졌던 구슬 목걸이를 한 가냘픈 여자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 남자 친구분이신 그가 입을 열었다. 이제 소녀는 방을 나갔다. 그녀는 문을 열어둔 채 나갔다. 곧 다시 돌아오겠다는 신호였다. 니콜라스, 사라가 그의 말을 중단시키면서 말했다. 브라운이라는 남자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 무슨 얘기를 나눴지? 그녀가 물었다. 그는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나폴레옹, 위인들의 심리,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른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알 수 있겠는가? 그는 말을 멈추었다. 불과 1시간 전에 이야기됐던 내용들인데도 정확하게 기억해내기가 어려웠다. 그러고는 브라운이 그랬던 것과 똑같이 한 손을 내민 채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면서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면서 어떻게 그에 적합한 법률이나 종교를 만들 수 있겠는가? 맞아요, 맞아요. 그가 소리쳤다. 그리고 엘린 언니는 말하지. 우리는 진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소파에 모서리에 앉아서. 그러나 이때 그 소녀가 다시 불쑥 들어왔다. 이번에 그녀는 접시를 손에 들고 있었다. 푸른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 싸구려 접시였다. 사회냐 고독이냐 어떤 것이 최선이냐. 그가 문장을 끝맺었다. 사라는 식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 어떤 쪽이지? 그녀가 겉으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의 골똘한 표정인 채 동시에 다른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듯한 얼굴로 물었다. 어떤 쪽이라고 말했지? 넌 최근 여러 해 동안 혼자였었잖아. 그녀가 말했다. 소녀는 다시 방을 나갔다. 너의 양떼들 사이에서 노스. 그녀가 말을 멈추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갔다. 해가 지고 있는 게 분명했다. 모퉁이에 있는 집의 벽돌이 노란 분홍빛을 띠고 있었다. 한두 개의 높은 창문들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소녀가 방에 있었다. 그녀는 그를 어수선하게 했다. 런던의 소음 또한 여전히 그를 방해하고 있었다. 차량의 소음, 방향을 바꾸는 차 바퀴와 급정거하는 브레이크 소리의 지루한 배경 속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경고하는 갑작스런 여자의 고함이 지척에서처럼 들려왔다. 채소를 팔고 있는 남자의 따분한 외침도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풍금이 연주되고 있었다. 그 소리는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곤 했다. 나는 늦은 밤에 그녀에게 편지를 쓰곤 했지. 그는 생각했다. 그때는 젊었을 때였고 그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넓은 광대뼈와 작은 갈색 눈을 가진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그는 보았다. 소녀는 아래층으로 사라졌다. 방문은 여전히 열려진 채였다. 어떤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다. 그는 기다렸다.
그는 자신이 이방인이라고 느꼈다. 지난 몇 년 동안 사람들은 모두 짝을 지어 정착했다. 그리고 그들은 저마다의 일로 분주했다. 그들은 전화를 걸고 다른 대화들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한 사람만 홀로 남겨둔 채 방을 나갔다. 그는 책을 집어들고 한 구절을 읽었다. 빛나는 머리칼을 가진 천사와 같은 그림자. 다음 순간 그녀가 들어왔다. 그러나 진행 절차에 뭔가 문제가 있는 듯 했다. 방문은 열려 있었다. 식탁은 차려졌다. 그러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벽난로 쪽으로 등을 돌린 채 기다리면서 그들은 함께 서 있었다. 몹시 이상한 일일 거야. 그녀가 말했다. 수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은 마치 비행기를 타고 구름 속에서 떨어진 것처럼 말이야. 그녀는 그곳이 그가 착륙할 들판이기라도 한 것처럼 식탁을 가리켰다. 미지의 땅 위로 노스가 말했다. 그는 앞으로 몸을 숙여서 식탁 위에 나이프를 집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그녀가 덧붙였다. 대화, 대화. 돈과 정치에 관한 대화. 벽난로의 난간을 뒤꿈치로 심술궂게 차면서 그가 말했다. 이때 소녀가 들어왔다. 그녀가 들고 온 접시는 커다란 금속 뚜껑으로 덮여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과장된 몸짓으로 뚜껑을 들어 올렸다. 그 아래 양의 다리고기가 놓여 있었다. 먹자고 사라가 말했다. 배가 고픈데요. 그가 덧붙였다. 그들은 자리에 앉았다. 그녀가 고기 자르는 칼을 들고 고기를 길게 잘랐다. 붉은 즙이 흘러나왔다. 고기는 설익었다. 그녀가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양고기는 이래서는 안 돼. 쇠고기라면 몰라도 양고기는 안 돼.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붉은 즙이 접시의 오목한 부분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돌려보낼까? 그대로 먹을까? 그녀가 물었다. 그냥 먹지요. 그가 말했다. 나는 이보다 훨씬 나쁜 고기도 먹었었는데요. 그가 덧붙였다. 아프리카에서는 채소 요리의 뚜껑을 들어 올리면서 그녀가 말했다. 푸른 즙 속에 납작하게 가라앉은 양배추 덩어리가 있었다. 접시 한쪽에는 딱딱하게 보이는 노란 감자들이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나이팅게일들이지. 달빛 속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는 그녀가 상기시키고 있는 장면들의 불편함을 느꼈다.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써보냈던 거예요. 그가 소리쳤다. 그것들을 찢어버리세요. 그 편지들 말이에요. 안 돼. 그것들은 아름다운 편지들이야. 멋진 편지들이라고. 잔을 들어 올리면서 그녀가 외쳤다. 몇 모금의 포도주만 마셔도 그녀는 언제나 취하곤 했다는 것을 그는 기억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빛났고 뺨은 달아올랐다. 그리고 쉬는 날이면 그녀가 말을 이었다. 너는 이웃 마을로 스프링도 없는 마차를 타고 희고 거친 길을 덜컹거리며 달려갔지. 60마일이나 떨어진 곳이죠. 그가 말했다. 그리고 바에 갔어. 이웃 마을에서 온 남자를 만났지. 목장에서 왔던가? 목장 맞아요. 목장이었죠. 그가 그녀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나는 읍으로 가서 바에서 술을 마셨어요. 그러고는? 그녀가 물었다. 그는 웃었다. 그가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는 너는 편지 쓰기를 그만두었지.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았다.
고모의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였어요. 그가 그녀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고모 역시 편지 쓰기를 그만두었죠. 그가 말했다. 그래, 나도 그랬어.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술잔을 내려놓았다. 고기를 더 줄까?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됐어요. 접시의 오목한 곳으로 아직도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다소 힘줄이 많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 고깃덩이를 내려다보며 그가 말했다. 그 버들무늬의 접시는 피투성이의 고깃덩이 때문에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배를 눌렀다. 그녀는 배를 눌렀다. 그녀가 다시 배를 눌렀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벨이 울리지를 않는군요. 그가 말했다. 그래.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이 벨은 울리지 않아. 콘센트가 연결되지 않았거든. 그녀가 마룻바닥을 쿵쾅거렸다. 그들은 기다렸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밖에서 트럼본이 울부짖고 있었다. 고모가 나에게 쓴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가 말을 이었다. 화가 나서 쓴 편지였죠. 잔인한 편지였어요. 그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말이 뭔가를 물어뜯으려고 할 때처럼 그녀가 입술을 치켜 올렸다. 그건 역시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 그녀가 말했다. 고모가 스트랜드에서 돌아온 밤이었죠. 그가 그녀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이때 소녀가 푸딩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것은 반투명하고 분홍빛이었으며 걸쭉한 그림으로 장식된 화려한 푸딩이었다. 기억하고 있어. 흔들리는 젤리에 스푼을 꽂으면서 사라가 말했다. 조용한 가을밤이었지. 전등이 켜지고 사람들이 손에 화환을 들고 포도를 따라 걷고 있었지. 맞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이 맞아요. 나는 생각했지. 이곳은 지옥이라고.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그에게 푸딩을 권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접시를 받으면서 말했다. 그 저주받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그는 그녀가 건네준 그 흐물거리는 덩어리 속에 스푼을 고정시켰다. 겁쟁이 위선자. 그들은 침묵했다. 노스는 푸딩을 다 먹었다. 그는 담뱃값을 꺼냈다. 다소 불결한 과일 요리와 사과와 바나나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았다. 젊었을 때 우린 매우 어리석었어요, 셀.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그가 말했다. 자줏빛 시구절이나 쓰면서 참새가 짹짹거리는 새벽에 과일 쟁반을 끌어당기면서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마치 부드러운 장갑을 벗고 있는 것처럼 바나나 껍질을 벗겼다. 그는 사과를 집어서 껍질을 벗겼다. 꼬인 사과 껍질이 접시 위에 놓였다. 그것이 뱀 껍질처럼 똘똘 말려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바나나 껍질은 찢겨서 벌어진 손가락 같았다. 거리는 이제 조용했다. 그 여자는 노래를 그쳤다. 트럼본 주자도 떠나버렸다. 러시아어는 끝났다. 아무것도 거리를 내려가지 않았다. 그는 바나나를 조금 베어 물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6월 4일에 그녀가 왔을 때를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치마를 잘못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렵 그녀는 삐뚤어진 아가씨였었다. 그와 패기는 그녀를 놀렸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다. 그녀가 왜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그는 궁금했다.
그는 자신의 접시 위에 있는 그 사과 껍질의 또아리를 치워버렸다. 그는 무엇을 하죠? 그가 갑작스럽게 말했다. 손을 뻗곤 하는 그 남자 말이에요. 이렇게 말이니? 그녀가 손을 뻗었다. 맞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모든 것에 관해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수다스러운 외국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래도 노스는 그를 좋아했다. 그에게는 어떤 품위가 있었고 그의 유연하고 온순한 얼굴은 아주 잘 어울렸다. 그는 둥근 이마와 시력이 좋은 눈을 가졌고 대머리였다. 그는 뭐라는 사람이죠? 그가 반복했다. 말을 하지. 그녀가 대꾸했다. 영혼에 관해서.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다시 그는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많은 은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느꼈다. 영혼에 관한 강의. 그녀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덧붙였다. 맨 앞줄의 좌석값은 10파운드 6페니씩이나 하지. 그녀는 연기를 내뿜었다. 2 내지 3실링이면 서서 들을 수도 있지만 강의 내용을 잘 들을 수가 없지. 그 선생님의 그 대가의 말씀을 반 정도나 알아들을까? 그녀가 웃었다. 그녀는 지금 그를 빈정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그를 돌팔이로 생각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그러나 패기는 그녀와 그 외국인이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었다. 엘리너의 집에서 보았던 그의 인상이 공기주머니가 한쪽으로 쏠리듯이 약간 바뀌었다. 나는 그가 고모의 친구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니콜라스가? 그녀가 소리쳤다. 나는 그를 사랑해. 그녀의 눈이 또렷하게 빛났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한번 로스를 혼란하게 했다. 그를 사랑한다고요? 그가 입을 열었다. 그러나 이때 전화가 울렸다. 그 사람이야. 니콜라스야. 그녀는 아주 짜증스럽게 말했다. 다시 전화가 울렸다. 나는 여기 없어. 그녀가 말했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없어, 여기 없어. 그녀가 전화 벨소리에 맞춰 되풀이했다. 그녀는 전혀 전화를 받을 기미가 없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칼날 같은 목소리와 전화 벨소리를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전화기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가 수화기를 들자 저쪽에서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에게 나 여기 없다고 해. 그녀가 말했다. 여보세요? 그가 말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의자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때 목소리가 말했다. 노스예요. 그가 전화에 대고 대답했다. 사라 고모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녀에게 전하죠. 그가 다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의자 가장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가 말했다. 엘리너가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전화를 끊고도 그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질려 패기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그녀는 잠시 더 그곳에 서서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노스가 사라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구나. 런던의 반대편 끝에 있는 두 사람의 전화상의 작은 그림을 바라보고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말했다. 그 애가 사라와 식사를 하고 있대. 그녀가 다시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진려는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 그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약간 짜증이 나 있었다. 이야기 중간에 엘리너가 사라에게 환기시켜 주어야겠구나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엘리너가 돌아와서 자리에 앉았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고모가 저걸 깨끗하게 손질했군요. 패기가 거의 동시에 말했다. 엘리너가 전화를 걸고 있는 동안 그녀는 책상 위에 걸려있는 할머니의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엘리너가 어깨 너머로 돌아보며 말했다. 그래, 저 잔디 위에 떨어져 있는 꽃이 보이니?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서 그림을 바라보았다. 마치 한 번의 부드러운 붓놀림으로 그려진 것처럼 얼굴이며 드레스며 꽃바구니 등의 모든 것이 서로서로 부드럽게 어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잔디 위에는 조그만 녹색 가지가 달린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저 꽃이 먼지에 가려 있었단다. 엘리너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정확히 기억할 수가 있어. 내가 어렸을 때를 말이지. 저 그림이 나에게 상기시켜주지. 할머니가 정말 저런 모습이셨어요? 패기가 엘리너의 말을 가로막았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그녀가 할머니를 닮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할머니를 닮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까무잡잡하고 서글서글한 모습을 갖고 싶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할머니를 닮아 파란 눈에 동그란 얼굴형이었다. 내가 어딘가에 주소를 갖고 있단다. 엘리너가 계속했다. 관두세요. 패기가 쓸데없는 사소한 사항들을 늘어놓는 버릇이 있는 고모에게 짜증을 내며 말했다. 아마 고모가 나이를 먹어가는 탓일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모든 기능이 약화되고 정신력 또한 낡아 빠져간다는 것을 뜻했다. 할머니가 저런 모습이셨어요? 그녀가 다시 물었다. 내 기억으로는 아니야. 엘리너가 다시 한번 그림을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쩌면 아니야. 나는 어린아이였을 때 엘리너가 사라에게 파티에 관해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갑자기 떠올렸을 때 그들은 엘리너의 어린 시절에 관해 모든 것이 얼마나 변했는가, 어떤 세대에게는 어떤 것이 좋아 보이고 또 다른 세대에게는 또 다른 것이 좋아 보인다는 따위에 이야기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녀는 엘리너가 지나간 시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좋아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무척이나 평화스럽고 안락하게 보였다. 뭔가 너에게 물어보려던 말이 있었는데 나는 델리아의 파티를 생각했지. 그리고 노스가 코끝에 얼룩을 묻힌 채 의자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있는 셀리의 이야기로 나를 웃겼지.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이 떠올랐었는데 말이야. 그녀가 머리를 흔들었다. 너 그런 기분 아니? 뭔가를 이야기하려는 찰나에 방해를 받아 중단되어 버린 얹힌 것 같은 느낌 말이다. 그녀는 자신의 이마를 두드렸다. 그래서 다른 것마저 모두 중단되어 버린 그런 느낌? 그것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다. 그녀가 덧붙였다. 그녀는 잠시 동안 방 안을 서성거렸다. 아니야, 그만두자, 그만둬. 그녀가 머리를 흔들면서 말했다. 이제 가서 준비를 해야겠다. 네가 택시를 불러준다면. 그녀는 침실로 갔다. 곧 물 흐르는 소리가 났다. 패기는 다른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엘리너가 세수를 하려 한다면 침실에서 나는 소리로 보아 그럴 것 같았는데 서둘러 택시를 부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벽난로 위에 놓여있는 편지들을 쳐다보았다.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편지에 씌어진 주소가 눈에 들어왔다. 몽 레포 윈블든. 엘리너의 치과 의사들 가운데 하나일 거라고 패기는 생각했다. 아마 그녀와 함께 윈블든 공원에서 식물 채집을 했던 남자일 것이다. 그는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엘리너가 그를 설명해 준 적이 있었다. 그가 말하길 사람들의 이는 제각기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그는 식물에 관해서라면 뭐든지 다 알고 있어. 엘리너로 하여금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녀는 전화 있는 곳으로 걸어가서 번호를 대주었다. 잠깐의 휴지가 있었다.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송수화기를 잡고 있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능률적이고 조개 모양으로 생긴 손톱에 칠은 하지 않았지만 깨끗하게 다듬어진 손이었다. 손톱들을 들여다보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그러나 이때 목소리가 들렸다. 다시 한번 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녀는 번호를 대주었다. 다시 그녀는 기다렸다. 엘리너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그녀는 엘리너가 전화로 보았던 그림을 보았다. 얼마나 바보스러운가. 그녀는 쓸쓸하게 생각했다. 장단치까지 소름이 끼쳐 내려왔다. 어째서 씁쓸한 거지. 그녀는 자신의 정직성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그녀는 의사였다. 그녀가 알기로 소름이란 씁쓸함을 의미했다. 그녀가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그녀를 질투하는 것인가? 아니면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지나치게 예의를 지키는 전통에 대한 신음이었나? 나는 여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들과의 우정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인가? 그녀는 마치 할머니의 의견을 묻는 것처럼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예술작품이라는 것이 현실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미꽃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림 속에 앉아있는 할머니는 사람들의 시비곡절 따위에는 완전히 초연한 것처럼 보였다.